하나씩 설명드릴 건데요. 와, 씨, 아직 40분 진짜 아직 2번까지밖에 못 갔는데 뒤에는 그래도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나중에 이거 다 조각내서 올릴 테니까 천천히 시간 될 때 보시고요. 위내 시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만 보는 건 아니에요. 내려가면서 사실 인후두부도 보고요. 식도, 위 그리고 12지장까지 관찰하는 게 위 내시경이고요. 당연히 식도염, 용종, 뭐 점막하 종양, 그리고 위궤양, 위용종, 그리고 위염 뭐 여러 가지가 다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저희가 위궤양은 뒤에 있고 위에 생기는 용종은 대장에 생기는 용종과 달리 그냥 염증이 반복돼서 생긴 용종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게 절제가 필요하진 않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수치도 점점 나빠지는 게 문제다 한 것처럼 위의 용종도 점점 커지는 애는 거기에서 선종, 진짜 자라나는 암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지켜는 봐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짜잘한 애 있다고 다 째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이런 것도 많이들 나오시는데요. 얘는 뭐냐면 굉장히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위가 점막이 얇아진 거, 저희 그 주름살 생기는 거 이런 거 다 위축이거든요. 그런 느낌이고 장상피화생은 너무 염증이 반복이 돼서 자기가 위세포란 걸 까먹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핵심이 뭐냐면 제가 아까 암검진에서 먼저 얘기를 드렸듯이 원래 위내시경은 2년 동안 2년에 한 번 추적 관찰을 해요. 근데 만약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처럼 정상점막까지 회복을 하지 않는 소견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랬을 때는 1년에 한 번을 좀 추천드립니다. 위 용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점막하 종양이라고 나온 부분은 정상 점막인데 살짝 밀려 올라온 것 같은 소견이 보였을 때 그럴 땐 초음파 위내시경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서 보통 소화기내과로 의뢰를 드리곤 하죠.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제 위궤양, 12지장 궤양이 나온다거나 이 위축성 위염이 오래됐다는 신호잖아요. 예를 들어 30대 초반인데 벌써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이 있다고 하면 헬리코박터균이 지속적으로 위를 괴롭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헬리코박터 균 검사나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위 미란이라고 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위가 나쁜 건 오히려 괜찮거든요. 이런 것도 만성적으로 위험이 있는 상태인데 근데 한 군데가 확 나빠지면 거기에 이상한 세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 내시경을 하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조직 검사나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그냥 동의하지 않고 위내시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조직 검사나 균 검사가 필요한 소견이 나오면 위내시경을 또 따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이런 검사들은 필요하면 하자라고 동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헬리코박터균 검사는 조직을 보는 건 아니고 균에 대한 반응이 있는지 보는 균을 위한 검사고요. 조직 검사는 이런 소견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상한 세포, 그냥 염증이나 궤양 소견뿐만 아니라 비정형 세포나 선종, 암세포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요. 여기에 막 얼룩져 있는 부분 이게 뭐 더러운 게 아니고 더러운 건가? 헬리코박터균이 위에 점막에 이렇게 감염되어 있는 소견도 조직 검사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7,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헬리코박터균을 위궤양, 위암, 뭐 말토마, 말트종, 말트림프종 뭐 이런 거 나왔을 때만 치료하고 나머지는 우리나라에 흔해요. 헬리코박터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그게 바뀌었어요. 가이드라인이 바뀐 지도 꽤 됐고요. 헬리코박터균 발견되면 꼭 치료하자라고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뀐 이유는요. 저희가 위암 환자를 반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헬리코박터균만 치료했어도 여기까지 안 왔겠네? 이런 소견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젠 과반수 이상의 헬리코박터균만 제균 치료했어도 암까지 안 갔을 수 있겠다. 막 이런 환자들이 발견이 된 거라 이제는 반드시 제균 치료를 하고요. 약을 먹다 말다 하시는 거는 최악이에요. 항생제 내성균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얘는 감염이에요. 침으로 옮고요. 그래서 가족 사이에서 옮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부모님께 옮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게 만일 내가 예를 들어 배우자와 나는 치료했는데 알고 보니까 배우자도 있어. 그래서 내가 치료한 게 다시 또 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한 분이 가족 중에서 나오면 다음에 위내시경 검사할 때 하거나 아니면 따로 하고 보는 요소호기 검사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내가 균이 있는지 확인하고 치료할 때 같이 치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궤양을 따로 말씀드린다 그랬죠. 요렇게 생기는 게 궤양이에요. 점막층이 아예 패이는 거고요. 위염이랑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게
균 검사 어떻게 나오는지, 조직 검사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진짜로 눈으로 치료가 되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균 검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헬리코박터균이 위암도 일으키지만 위궤양, 위염도 다 일으켜요. 그래서 궤양이 생겼을 때 물론 우리가 뭐 스트레스, 술, 담배, 뭐 아니면은 항생제, 진통소염제, 스트레스 이런 거 다, 스트레스 두 번 말했네. 그 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헬리코박터균이 기저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헬리코박터균이 나오면 위궤양도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지만 헬리코박터 균을 죽여야 재발을 안 한다라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검사를 확인해야 되고요. 근데 조직 검사도 같이 하는 이유는 저희가 위궤양으로 발견이 됐지만 조직 검사를 해봤을 때 막상 암세포나 비정형 세포, 암으로 가는 직전의 단계가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염증이나 궤양 소견만 발견된다 하면은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고, 만일 안 좋은 세포가 발견이 된다고 하면 요 전체 부분을 다 발라내는 시술을 큰 병원 가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쭉 약을 먹어요. 균약 먹고 균 없으면 궤양약을 쭉 먹고서, 근데 위궤양은 사실 12지장궤양은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데요. 위궤양은 다 나았다는 것까지 눈으로 확인을 꼭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혹 암이 궤양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제대로 치료를 했는데도 치료가 되지 않는 난치성 위궤양은 반드시 암까지 생각을 해야 돼서, 보통 저희가 치료하고서 한 달 뒤, 그래서 3개월 뒤 정도에 위내시경을 하고요. 소견에 따라서 회복기였으면 6개월 뒤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맞춰서, 그리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하고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대장내시경 관련해서도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건강검진, 그 종합검진 항목 중에 제발 제때 해주셨으면 하는 그 검사가 바로 이 대장내시경입니다. 왜냐면은 얘가 정말로 단계적으로 진행을 보통 하거든요. 용종 중에서 얌전한 그래도 용종 단계를 거쳐서 암까지 가요. 그래서 대장내시경 우리가 하는 이유 자체가 대장염 뭐 이런 걸 진단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장 용종들을 제때제때 떼어내서 간단하게 해결하자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저도 받기 싫은 검사인 거 알고요. 저도 저희 병원에서 할인받아서 받을 거기 때문에 최대한 미루고는 있는데, 최소한 어쨌든 5년에 한 번 대장 용종 안 나오셨던 분들은 해주시고, 대장 용종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염도 나올 수가 있고, 계실증이라고 하는 부분도 나오고, 치질이라고 부르는 치액도 나오고요. 사실 과민성 장증후군이 굉장히 흔하잖아요. 저도 있었고 나중에 기능의학 검사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대장내시경 깨끗했다고 하면 그럼 나는 대체 왜 장이 이런 거야 라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과민성 장증후군 은 원래 대장에 뭐가 안 나와요. 그게 맞아요. 왜냐면은 기능성 장질환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생긴 건 멀쩡한데 일을 잘 못한다. 이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요. 만일 이게 또 다른,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얘는 자가면역 질환이고요. 내 몸에서 장 점막을 공격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치료들이, 면역 조절제들이 필요한 질환이라, 어쨌든 멀쩡하게 나왔다고 과민성 장증후군이 아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멀쩡하게 나왔으면 다른 염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내가 기능성 장질환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 대장 관련해서 발견될 수 있는 소견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이 계실증이라는 게 뭐냐면 얘는 병이라기보다는 주름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막들이 약해지는 부분들이 좀 생기잖아요. 이게 딱 뻥 하고 뚫리는 부분들이 생겨서 실제로 구멍이 난 건 아니고 주머니처럼 이런 게 형성이 되는 게 나이가 드시면서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사실 뭐 식이섬유 잘 먹어라 뭐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것도 저는 대부분 체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있으면 또 문제가 뭐냐면요. 장을 비울 때 얘를 한번 쫙 비우고 나서 여기에 끼어있던 변들이 한 번 더 나와서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스케줄로 장 정결제 대장약을 먹어도 변이 덜 비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작은 대장 용종들은 1, 2mm도 떼거든요. 심지어 저는 2mm짜리도 관상 육모선종이라고 하는 놔뒀다간 암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애까지 발견이 됐었기 때문에 장을 잘 비우는 게 중요한데, 만일 내가 계실증이 여러 개가 있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장이 좀 덜 비워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면은,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게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 장에는 좋지만 비우는 데는 좀 안 좋은 애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애예요. 그래서 보통 3일을 피하라고 하는데, 장이 좀 덜 비워졌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은 5일을 피해 주시고, 그리고 대장약을 복용하는 시간은 저희가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1시간씩 땡겨서 먹으라고도 합니다. 진짜 그래서도 안 되면 제가 막 듀코락스도 2알 먹어라 하는데,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진 않고요. 일단 식이섬유 식단 조절을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약 먹는 당일에는 1시간, 기준보다 다 1시간씩 앞당겨서 해주시는 거, 그리고 물도 당연히 충분히 드셔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치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항문연 안쪽에 있으면 이제 내치액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항문연 바깥쪽에 있으면은 외치액이라고 부르는데요. 내치액은 증상이 없어요. 오히려 뭔가 튀어나오는 양상은 있거나 아니면 출혈 있을 수 있는데 아프진 않고요. 외치액은 아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건강검진에서 치액이라고 나오면, 그리고 뭐 진료받으라고 나온 경우 아니면 제일 먼저 해주실 건 좌욕이에요. 좌욕이 치액 이 부분에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울혈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울혈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주는 역할과 함께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좀 청결하게 해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챙겨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내시경은 용종을 떼기 위해 한다 그랬죠. 진짜로 그 2단계에서 뗄 수 있는, 사실 모양이 좀 안 이쁜데 어쨌든 요 단계에서 떼서 끝내버릴 수 있는 거를 놔두면 일로 가는 거예요. 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위는 정상점막에서 암까지가 빠르면 2년 안에 변할 수 있어서 2년에 한 번 받는 거다 말씀드렸다면, 아무것도 안 나왔던 사람들은 5년 간격이에요. 정상에서 암까지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을 때 5년인데, 만일 내가 용종이 나왔던 사람이자 특히 관상선종이라고 하는 선종이 나왔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최대 간격을 3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은 유전적인 부분이 좀 크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 담배, 뭐 식이섬유 덜 먹는 거, 고기 많이 먹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게 금연했고 금주했고 내가 그 식이섬유 많이 먹는다고 해서 대장내시경 간격을 그럼 다시 5년 해도 되냐? 전 그건 불안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더 빨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정상점막에서 그 관상선종까지가 한 2, 3년 정도, 그리고 관상선종에서 암까지를 보통 또 2, 3년 정도라고 보는데, 점점 빨라져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도 관상선종이 막 1cm짜리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선종이 한 번 나왔던 분들은 최대 간격을 3년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검사 소견에 따라서, 예를 들어 용종을 떼봤는데 알고 보니까 염증으로 생긴 거래. 그러면 거의 5년 뒤예요. 과형성 용종은 5년 뒤일 수도 있고, 크기나 양상에 따라서 3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몇 년 뒤에 다시 하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관상선종 이렇게 나오면 보통 3년, 크기가 많이 컸다고 하면 2년, 관상 육모선종 2년이나 1년, 톱니선종 2년이나 1년, 막 이런 식으로 다 달라져요. 그래서 몇 년 뒤에 해라라는 거를 꼭 지켜주셔야 된다. 일반론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의 위험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그 대학병원보다 그 건강검진에서 추천하는 간격이 짧을 거예요. 그게 저희가 바가지를 씌우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 뗄 수 있는 용종의 크기가 다릅니다. 깊이가 당연히 다르고요. 보통 일반적인 건강검진 센터들은 약간 1cm 정도가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2mm, 3mm, 5mm 뗄 수 있고, 위치나 뭐 예를 들어 그 충수돌기 근처에 있다 이러면은 떼는 과정에서 염증이 유발될 수 있어서, 요것도 좀 같은 상황에서도 크기에 따라 그 모양 이런 거와 별개로 좀 의뢰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1cm가 나왔던 사람 1년 뒤에 했을 때 또 1cm 이상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일반적으로 막 큰 병원들에서는 막 2년도 말씀을 하거든요.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2cm도 막 떼니까. 근데 건강검진센터에서는 1cm, 막 1.5cm가 나오면 대장내시경 받은 거 그대로 의뢰서를 써드려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포가 나빠질 가능성도 있지만, 시술을 하고 나서는 그 발라낸 범위에서 부작용, 그 합병증 같은 게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작을 때 제때 떼자라는 개념의 추천 간격이어서 그대로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용종이 나왔던 사람은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대장내시경 일정은 제발 그
비행이나 골프 같은 걸 피해서 잡아주세요. 저희가 그 용종을 떼는 게 얘를 그냥 요 상태에 쓱 발라내는 게 아니라 대장정막이 굉장히 얇은데 그걸 또 약간 포뜨듯이 하는 거거든요. 싹 이게 대장점막이 더 얇아져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내가 그 대장 용종 떼고 나면은 막 몇 시간 동안 금식 계속 더 유지하고 음식도 다 잘 지켜주고 술도 피해야 된다 이러는 이유가 그 얇아진 부분을 우리가 잘 회복시키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비행을 한다거나 골프를 한다거나 하면 복압의 변화가 커져요. 사실 헬스도 마찬가지예요. 복압의 변화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얘네가 제대로 낫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주일은 그런 일정이 없을 때 특히 다른 그냥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상관없는데 용종이 나왔던 분들은 또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추적 관찰을 추천하는 간격은 용종이 또 나올 때쯤에 하자 이 얘기여서 꼭 그 일주일 정도는 비행, 골프 등의 일정이 없는 상태, 술도 마찬가지로 없는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초음파 얘기를 좀 들어갈 건데요. 저희가 복부 초음파에서 뭘 볼 수 있냐 하면은 간, 담낭, 담도, 콩팥 그리고 부신도 가끔 보이고요. 췌장은 보통 잘 보이는 분은 잘 보이는데 보통은 그 췌장의 머리, 몸통, 꼬리 하면 몸통 정도가 보이는 편이고요. 비장도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간에서는 지방간, 간혈관종, 간낭종, 간경변, 결절 막 이런 거 나오고요. 담낭 쪽에 결석, 이게 쓸개죠. 담낭 쪽에 염증 있는 거, 용종이 있는 거, 담관 확장 이런 것도 보이고요. 콩팥 쪽에 이제 결석 있는 거, 신혈관근 지방종, 뭐 결절 이런 것도 다 관찰이 되고요. 여기에서 간혈관종 의심, 신혈관근 지방종 의심 요런 소견들이 초음파에서 나가는 이유는 각각의 장기에서 가장 흔한 점이라서 그래요. 종양이라고 해서 무서울 건 없고요. 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갑상선 초음파에서도 이제 갑상선 결절, 낭종성 결절, 낭종, 갑상선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간에서 예를 들어 간혈관종 의심 소견이 1cm가 나오면 작은 편이에요. 근데 담낭 용종이 1cm가 나오면 이거는 담낭 절제술까지 필요한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갑상선 결절도 한 1cm 정도가 되면 이건 좀 찝찝하다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조직 검사를 할지 말지 혹은 담낭 쪽도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부분은 크기도 크기지만 커지냐 안 커지냐예요. 그래서 원래 있었다 이러면서 새로운 병원 옮겼을 때 얘가 커지는 경우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실 받았던 데서 받는 게 좋고 만약 받았던 데가 아니라 다른 데로 옮겨서 받게 되면은 꼭 이전 거 검사 결과랑 크기 비교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갑상선염 의심은 어떤 소견이냐면 약간 여기가 조금 거칠거칠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피부색이 우리가 다 다르듯이 갑상선염 의심이 나온다고 해서 다 염증이 있다는 아니고 과거 염증의 흔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쨌든 진짜 지금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혈액 검사, 앞서 말씀드렸던 갑상선 기능 검사가 어떻게 나온지 확인하시고 정상 나왔다고 하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인과 초음파라고 부르는 여성 초음파가 있어요. 골반 초음파, 자궁 초음파, 여성 초음파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얘가 바로 자궁 그리고 난소 난관을 보는 검사입니다. 자궁 근종, 자궁 성근증, 자궁 내막 비대, 자궁 내막 용종 이런 것도 보게 되고요. 난소에 물혹이 생긴 거 그리고 그 물혹 안에 자궁 내막이 채워져 있는 거 그 외에 종양 그리고 난관 확장 이런 소견도 관찰이 되는데요. 당연히 뭐 임신 이런 것도 당연히 부인과 초음파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자궁 경부암 검사랑 초음파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자궁 국가검진에 나오는 자궁 경부암 검사를 설명했구나. 그 국가검진에 나오는 자궁 경부암 검사는 뭐냐면 요 안으로 들어가서 요 앞에 그러니까 문을 보는 거예요. 자궁의 입구에 있는 세포를 채취해서 세포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상하게 변하고 있는 세포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 자궁경부암 검사 그러니까 국가검진에 있는 자궁암 검사를 했을 때에는 사실 자궁 내막이라던가 아니면 근종 그리고 이런 난소 난관의 상태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자궁경부암 검사 같은 경우는 성경험이 있을 때 인후주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성경험이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지만 요 자궁 안쪽 내막 근층 그리고 난소
요소 난관 확인하는 경우는 성경험이 없어도 초음파는 해봐야 합니다. 여기 그 항문으로 경직잔 초음파로 관찰을 하게 되고요. 특히 혹시라도 생리 과다, 생리주기 이상 이런 거 있을 때는 꼭 해보셔야 됩니다. 검진으로도 이렇게 경직잔 초음파도 해주는 곳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만일 내가 성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부암 검사는 안 하는 거예요. 경부암 검사는 하지 말고 초음파는 하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남성분들 이제 전립선 초음파를 하게 되면은 전립선 쪽에 비대증, 낭종, 석회, 결절, 그리고 방광 쪽에 용족, 결석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전립선은 제가 아까 그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 치료하는 거지 호르몬 수치 보는 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전립선 역시도 비대증이 나온다고 해도 사실 지금 이 소견은 비대증은 아니고요. 보통 30cc부터 유의미한 비대증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 30cc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모든 사람이 전립선이 커져요. 나이가 드시면서는. 그래서 그 제가 보통 이런 걸로 들고서 설명을 하는데, 요 옆에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아이고 이럴 수가. 펜을 하나 찾고 싶은데, 어쨌든 소변 줄기가 있으면 전립선은 그걸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바깥으로만 커지면은 전립선 크기가 큰데도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일 크기가 안 커도 안쪽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내가 증상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기보다도 내가 얼마나 소변 관련해서 불편한가가 사실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과민증의 치료 기준입니다. 그래서 얘는 참고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유방 관련한 검사도 이제 유방 촬영과 유방 초음파가 있고요. 국가검진에는 촬영만 들어가 있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40세 이후부터 추천이 되는 검사예요. 두 가지가 보이는 영역이 다르고요. 유방 초음파를 통해서는 유방 결절, 낭종, 유관 확장이 관찰이 되고, 촬영은 치밀 유방, 비대칭명, 양성석회화, 그리고 초기 암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통 그 한 미세석회화가 나타났을 때 10% 정도에서 암세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견이 촬영에서 보이고, 또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치밀 유방 나오는 사람들은 유방 촬영에 의미 없대라고 오해하시는데 아닙니다. 이 유방 촬영 결과 보면은 이렇게 유선 조직이 촘촘한 부분이 있다예요. 이렇게 치밀하게 유선 조직이 뭉쳐 있어서 우리가 미세석회화라는 걸 관찰하고 싶은데 걔가 하얗거든요. 얘를 확대해서 봐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초음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 사실 서양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한 50대쯤만 돼도 치밀 유방이 비율이 많이 낮은데요. 동양 여성들은 심지어 60, 70대 되더라도 유선 조직이 꽁꽁 뭉쳐 있어서 유방 초음파랑 같이 병행하도록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유방 초음파가 안 나온 치밀 유방 비대칭명 양성석회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방 초음파를 2년에 한 번 하라고 같이 말씀을 드리고, 결절이나 물혹이나 유관 확장 어쨌든 이런 소견이 있었을 때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변화가 중요하거든요. 각각 소견에 따라서 뭐 6개월 뒤 혹은 1년 뒤 이런 간격을 꼭 지켜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방 촬영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도,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원래 40세 이상에게 권고가 맞아요. 40세 이상. 왜냐면은 어린 시절 20대에 막 하고 그러면은 방사선 노출 때문에 유방암의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근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즘에 확실히 유방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 이거는 진짜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할 정도로 제가 10년 전에도 건강검진 상담 이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 일반이었을 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암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어요. 혈관 질환 이런 것도, 그 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늘어나고 있지만 30대 암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확연하게 느낄 정도로. 그래서 사실 실제로 제가 이걸 남기면 안 되나? 그러니까 뭐 의사들이 보통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부분은 여전히 40세인데 저는 30대 초반에 한 번, 30대 후반에 한 번 정도는 유방 촬영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왜냐하면 미세석회가 나와서 암 진단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보시는 거가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있었어 요렇게 하고서 넘어가시는 경우도 많고, 젊을수록 우리가 결과지를 자세히 읽진 않아요. 근데 새로 생긴 비대칭명, 새로 생긴 미세석회와, 그리고 이제 유방 초음파에서는 조직검사 필요하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결절 크기가 증가된다 그러면 유방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단기 추적 관찰을 하거나, 이런 미세석회와는 똑같은 촬영도 돋보기 되고 그 부분을 잘 보는 유방 확대 촬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봐야 합니다. 변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그 이제 건강검진 결과를 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 검사는 다음에 선택할 땐 얘 해보세요 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사실 추천하는 검사가 요 경동맥 초음파예요. 이 경동맥 초음파가 뭐냐면 뇌로 가는 혈관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 알잖아요. 가장 초기 검사입니다. 진짜 여기 요 갑상선은 여기에 갑상선이 가끔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갑상선 옆에 뇌로 가는 혈관이 올라가는데 그 부분의 혈관을 쉽게 들여다 볼 수 있고요. 여기 혈관을 봄으로써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뇌의 혈관이 얼마나 나이 들었을까를 추측할 수 있고 섬유성 플라크 석회와 뭐 죽상 석회와 그리고 실제로 협착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1mm 좁아진 부분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족력이 있다거나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대사성 질환으로 혈관 노화가 좀 더 동맥경화가 좀 빨리 오실 것 같은 분들은 경동맥 초음파가 굉장히 추천할 만한 검사다 생각해 주시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혈관 안쪽에 뭐가 들어차는 거. 요런 그 동맥경화 관련한 거 많이 보셨잖아요. 요 혈관 자체를 직접적으로 관찰을 하기 위한 검사가 경동맥 초음파고요. 그럼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 긁어내냐? 그런 거 없어요. 긁어내야 되는 상황도 있기는 해요. 진짜 수술이나 스텐트 시술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게 그렇게 한번 건드리면 약이 한 움큼이 됩니다. 이게 그 말씀드렸듯이 손상을 입은 조직이어가지고 그래서 요런 소견들 나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DL 수치 기준이 달라진다 그랬죠? 한 요 정도 되면 LDL 남들은 160부터 먹는데 70부터 약을 먹어야 되는 한 요 정도면 사실 전 100 정도로 기준을 잡기는 하는데 어쨌든 고지혈증의 치료 기준이 내 혈관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만일 내가 애매하게 높게 혹은 어렸을 때부터 높게 나왔다고 하면 꼭 이런 검사들을 꼭 해주시고요. 특히 저는 젊은 분들에게 고지혈증 약은 빨리 시작하라고 오히려 권하는 편이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젊으니까 고지혈증 약 나중에 먹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게 나이 들어서 먹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똑같은 수치와 똑같은 혈관 소견이 나온다. 예를 들어 요 정도가 30대에 나온다. 그리고 요 정도가 70대에 나온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150이다. 사실 70대면 약을 들이지 않고 생활습관 관리 한번 해서 만나자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근데 30대 150이고 요소견이다. 전 당장 약 시작하자고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30대에 150 나고 요 정도 나온다는 건 보통 가족력이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혈당 많이들 생활습관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유전이랑 나이가 차지하는 영역이 80% 이상이에요. 생활습관은 나머지를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렇게 빠른 나이에 혈관의 노화까지 진행이 된 경우에는 내가 관리를 못한 것보다도 물려받은 부분이 분명히 클 거거든요. 우리가 얘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천천히 가게 하는 것밖에 없어서 약을 굉장히 강하게 먹자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봐야 하니까 검사를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심장 초음파라는 것도 이제 검진에서 선택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심장 초음파에서 뭘 보는 거냐? 일단은 모양을 봐요. 요 모양 진짜 이대로 찍혀요. 여기 요 판막이 있는 거고 요 부분이 요 구조 같고 해서 심장 자체의 모양을 보고 그랬을 때 이게 심지심방 이런 거 양쪽에 뭐 여기 안 썼네. 그 중격결손 그리고 이런 심방세동 부정맥 이런 것도 다 같이 나오거든요. 이거 찍으면서 그래서 심장 관련해서 그 구조적인 이상 기능 일을 잘하고 있냐 심부전 같은 경우도 다 심장 초음파에서 나오는 거라 그런 거를 확인하고 싶으실 땐 얘를 하는 거고 근데 사실 얘는 망가지려면 꽤 오래 걸려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얘가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전 단계 검사부터 하는 건데요. 이게 왜 여기 나왔어? 일단은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 거였는데 저희가 조금 더 먼저 해보라고 추천드리는 검사는 심장 석회화 CT입니다. 이게 저희가 경동맥 초음파가 뇌로 가는 혈관의 초기 검사라고 말씀드렸죠. 심장 석회화 CT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의 가장 초기 검사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얀 점 여기 콕 찍혀 있는 거 보이실까요? 요게 뭐냐면은 지금 조영제를 안 쓴 검사에서는 뼈 말고는 안에 이 색깔이 나오면 안 돼요.
하얀 색깔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심장의 혈관이 지나가는 부분에 석회가 낀 거예요. 동맥경화라는 게 이게 콜레스테롤도 성분도 끼이지만 석회 성분도 끼거든요. 그래서 얘를 내 나이와 성별에 맞춰서 어느 정도로 이게 위험한 건지가 숫자로 나오는 게 심장 석회화 CT, 칼슘 스코어 CT입니다. 석회가 없는 사람, 경미한 석회화, 정도, 중등도, 중증 이렇게 나눠서요. 중증 석회화가 있으면 물론 고지혈증 치료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 관상동맥 질환,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장 혈관 조형 CT는 사실 검진센터에서 많이 하진 않아요. 이게 하는 병원도 있긴 하겠지만 얘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검사가 굉장히 정밀 검사 단계인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전에 있었던 검진센터에서 했었는데 심장박동수를 낮추는 약을 써야 돼요. 왜냐면은 심장이 우리 계속 뛰고 있잖아요. 우리 보통 CT 찍을 때 숨 참으세요 하잖아요. 심장아 너 잠깐 참아 이게 안 되니까 심장박동수를 매우 낮게 낮춘 상태에서 보통 60회 아래 50회 정도로 낮추거든요. 약으로 원래 낮은 사람들은 그냥 하더라도 그때 재빠르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경우 그래서 중증 석회화 이런 게 나온 경우에는 차라리 심장내과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검사들을 해가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심장 석회화 CT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얘가 정상 나왔다고 해도 얘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더 뒤에 검사예요. 진짜로 혈관이 많이 좁아진 상태에서 이게 의미 있게 야 너 혈관이 좁아졌어 라고 나온 거고 혈관 자체가 많이 좁아지진 않았지만 동맥경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심장 석회화 CT, 칼슘 스코어 CT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예를 들어 다시 돌아와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그리고 담배 피시고 술 많이 마시고 이런 경우 그리고 혹시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각각의 초기 검사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심장 관련 검사들을 한 번에 한번 쫙 정리를 해드리면 두근거린다. 내가 박동수가 이상한 것 같다. 쿵쿵 쿵덕 막 이런 느낌이 덜컹 하는 느낌들이 든다 할 때는 그건 심전도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전도는 증상이 있을 때만 나올 수도 있어서 보통 어쨌든 증상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검사긴 한데 그래도 심방세동 이런 거 나올 수가 있고 사실 심전도에서 허혈성 심질환 의심 나오는 거는 크게 문제될 건 아니에요. 좌심실비대 심전도에 나와서도 그건 좀 비특이적 소견인 경우가 있고 근데 그런 소견 나왔을 때는 이런 심장 관련 검사들도 고려를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석회화 CT는 실제로 좁아졌는지 아닌지는 모르고 그냥 그 길에 석회가 얼마나 껴있는지를 조영제 없이 그냥 굉장히 낮은 저설량 CT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한 검사다 생각해 주시고 심장 초음파는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양상으로 이상한 데가 있는지 판막의 역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심실 중격결손, 심방 중격결손, 중격류 이런 부분들은 다 심장 초음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예요. 조형 CT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내 혈관이 심장을 타고 가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관상동맥이거든요. 이렇게 동그란 관 모양을 형성한다라고 해서 코로나리 아터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실제로 시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해 나가는 거고 요 심장 조형술은 실제로 시술도 가능하게 하나씩 이렇게 해가면서 스텐트로 늘려갈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 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는 건강검진센터에서는 한 요 정도 선까지 초음파까지 해보는 게 맞고 근데 어쨌든 요런 소견이 나왔을 때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도 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심장 증상은 앞으로 평생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가 사실 이 역류성 너무 아프다. 역류성 식도염 있잖아요.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heartburn이라고 불러요. 심장이 쪼야 된다. 심장이 타들어가 간다라고 할 정도로 증상이 비슷하고 길이 비슷해서 그런지 숨 못 쉬겠다라는 말도 많이 하시거든요. 응급실에 그렇게 와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심장이나 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는 뭐냐면 가만히 있다가 여기가 불편한 경우는 사실 위나 식도일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계단을 올라가다가 등산을 하다가 혹은 성관계를 하다가 이렇게 나오거나 사실 한 40, 50대 남성분들은 전형적인 흉통으로 쪼여들고 무겁고 이러는데 여성분들이나 60대 이상의 분들 혹은 고지혈증 고혈압을 치료하고 계신 분들은 아프다 보다도 조금 급성보다는 이제 허혈성 변화로 생겨서 갑갑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식은땀
우리가 운동하면 땀은 나잖아요. 근데 운동을 했는데 내가 계단을 올라갔는데 갑자기 좀 식은땀 양상이 난다. 이러면은 심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런 소견들이 나왔던 분들은 운동 시 불편하면은 심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실제로 제가 검진하러 온 당일에 그 문진을 하다가 점점 내가 운동을 좀 덜하게 됐다. 숨이 차서. 라고 말해 주신 분들 중에 제가 오늘 이거 추가 가능하니까 심장석회 CT 해보자 해갖고 제가 발견했더니 중증 석회가 나와가지고 의뢰서 써드린 분들 많았어요.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는 분명히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좀 급격하게 한 1, 2년 만에 내가 원래 계단을 한 1, 2, 3층을 올랐던 게 1층 정도만 올라도 좀 힘들다, 처진다 이러면은 심장 검사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폐 엑스레이는 우리가 국가검진에서도 하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폐렴, 기관지염, 결핵, 그리고 과거 염증 흔적, 폐 결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심장 자체가 비대해지는 소견도 폐 엑스레이에 나올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요런 소견들 위에 있는 소견들이 나왔을 때 그래도 폐 CT 특히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저설량 폐 CT 진행을 좀 해보시는 게 좋으신데요. 그랬을 때도 혹시라도 이게 근데 종격동의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조영제를 쓰는 아까 혈관 볼 때도 조영제를 쓰는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서 검진으로 하시기보다는 흉부외과 쪽 진료 종격동은 흉부외과 이 위에 거는 호흡기내과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들 질문하시는 뇌에 관련된 영상들을 좀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저의 유튜브 채널 가장 초창기의 병원박 의사 영상이기도 한데 뇌 CT가 안 좋은 검사, 뇌 MRI가 좋은 검사 이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 뇌 CT는 두개골과 뇌 조직을 보고 그리고 출혈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훨씬 더 빠르게 찍을 수 있는 검사예요. 특히 응급실에서 뇌 CT를 항상 먼저 찍는 이유는 출혈이 MRI보다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 치매 그래서 뇌 자체가 좀 위축이 되는 소견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보통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뇌 MRI고요. 그래서 뇌 종양 같은 경우는 뇌 CT에서도 뇌 MRI에서도 발견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 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미세혈관의 동맥경화 소견도 뇌 MRI, 뇌 CT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가장 좀 더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 제가 심장석회화 CT를 권해드린 이유도 이 부분은 시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발견하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뇌 MRI보다는 뇌 MRA가 뇌 쪽에 시술이 필요한 혈관을 발견해내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두통만 있다 뇌 검사해보겠다 하면은 CT가 맞아요. CT 정도만 찍어도 되고 얘는 내가 다른 대사적 위험이 있을 때 뭔가 혈관의 초기 소견을 보는 거를 뭐 한 번쯤 해봐도 되는데 얘네는 사실 신경외과 진료나 신경과 진료를 받을 때 하시고 저는 우선적으로는 뇌 CT 혹은 뇌 MRA 사실 이 뇌 MRA도 MRI예요. 뇌 MRI를 거기에 이제 angiography 혈관 조영술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A가 대표로 된 거고 결국에는 저희가 CT는 조영제를 넣어야지만 혈관의 상태가 보이는데 그 물의 흐름을 MRI에서는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조영제 없이 뇌 혈관을 상태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 동맥류, 협착, 혈관 기형 등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하고 나서 나중에 조영제 쓴 걸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동맥류라고 하는 부분은 정확한 위치와 범위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서 근데 일반적으로 검진할 때는 저는 굳이 조영제를 쓰는 것도 뭐 알러지라던가 이런 이상 반응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 조영제 없이 뇌 MRA로 확인하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T 두개골을 본다. 이거는 CT예요. CT의 뼈가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MRI보다도 뇌 출혈에 대해서는 CT가 더 미세 출혈까지 잘 보여요. 조영제를 안 썼는데 여기에 하얀 게 보인다 하면은 피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두통이 있다. CT 정도만 일단 찍어봐도 돼요. 그래서 악화 양상이 있거나 뭐가 보이면 그때는 의뢰서를 써 가가지고 신경과에서 MRI를 하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MRI 중에 고른다고 하면 저는 거의 무조건 뇌 MRA를 추천드리는 게 내가 물론 혈관에 노화가 있어서도 그럴 수 있지만 가지고 있는 기저 혈관 이상 소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암도 30대에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뇌동맥류, 심근경색, 뇌동맥류 파열 이런 거 30대에 요즘 있거든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래서 저도 사실 뇌 MRA를 작년에 해봤습니다. 괜찮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MRA를 좀 더 추천하고, 근데 직장에서 매번 MRI를 고르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돌아가면서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가장 초기 뇌혈관 검사는 경동맥 초음파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선택해 주시면 좋으시고, 그리고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을 텐데 비수기 그리고 선호하지 않는 요일에 경동맥 초음파 서비스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한번 같이 받아주셔도 좋겠죠. 그리고 췌장 MRI, 사실 췌장 CT에 비해서 췌장 MRI가 조금 더 정확한 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부 초음파에도 췌장이 일부 나오긴 하지만 사실 여기 말씀드린 요 부분만 딱 보이는 거예요. 이 머리 쪽과 꼬리 쪽은 뒤로 파묻혀져 있어서 특히 대장 내시경 받으시는 분들은 여기도 막 가스가 차 있어서 초음파가 통과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찰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서 사실 근데 돈 내고 내긴 좀 찍긴 아깝지만 그래도 한두 번쯤은 췌장 MRI로 찍어보시면 좋기는 하고요. 그리고 간 MR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사진을 구하는 걸 깜빡했는데 얘는 뭐냐면 간이 어떻게 생겼냐 보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관찰이 일부 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간 자체가 지방간을 이제 수치화하고요. 간이 얼마나 딱딱해지고 있나를 확인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간 중에서도 간 수치가 올라가는 지방간 염의 단계, 그러니까 AST, ALT가 살짝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지방간 상태에서는 이런 검사도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대사질환, 알코올 때문이 아니라 지방간, 그냥 내가 노화와 관련된 지방간들 때문에 미국에서는 간이식 1위가 그냥 대사적인 지방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 수치까지 만일 오랫동안 높았고 중등도 이상의 지방간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간 MRI를 통해서 간 탄성도 섬유화 검사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영제 CT와 MRI를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복강내 장기에 대한 MRI는 약간 주파수예요. 이 검사를 통해서 보면은 췌장이 제일 잘 보여요. 근데 복부 골반 CT 이런 거 찍으면은 췌장도 잘 보이고 간도 잘 보이고 막 같이 보여요. 그래서 각각의 활용하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특히 간혈관종과 간암을 감별하는 거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간 CT, 특히 리버 다이나믹 CT라고 해서 걔는 복부 CT랑도 또 다른 애거든요. 복부 CT는 보통 조영 안 된 거, 조영된 거 찍는다고 하면은 간 조영 CT는 조영 안 된 거, 조영제 들어갈 때, 조영제 나올 때 막 이런 걸 찍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끔 보면은 간 CT 찍어야 된다고 했더니 다른 검진센터에서 복부 CT 찍어와서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건강검진 선택검사 고른 방법. 와, 1시간 반이 지났는데 아직 3번이네요.